9페이지 25번 중개보수할 차례죠. 중개보수가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중개보수 발생 요건은 중개계약, 중개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상법상 상인이므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는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받아도 된다. 무등록업자가 아닌 경우는,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경우는 받을 수 있다. 3번 소멸 요건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됩니다.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소멸시효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채권으로 볼 때는 10년이고 상사 채권으로 보면 5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판례가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상사 채권으로 보고 주로 5년간 중개보수 못 받으면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채권으로 보면 3년.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개보수 청구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받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 전부명령이 대상이 된다. 이 말은 빚쟁이가 중개보수 못 받아가게 압류하고 대신 받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포기해도 위법은 아니다. 초과해서 받는 건 위법이지만 적게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 인적 용역의 대가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종류인데, 중개보수는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중개보수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매수인에게 100만원, 매도인에게 100만원, 양쪽에 100만원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무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무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무령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권리금, 보충금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말은 권리금 알선하고 중개보수를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별도로 권리금 1억 알선하고 1,000만원을 받든 2,000만원을 받든 그건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보충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보충금이 만약 2억짜리와 3억짜리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2억짜리가 1억의 보충금을 더 지급하겠죠. 그 보충금은 빼고 그냥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1억의 보충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충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 관한 실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취득 의뢰인한테 받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 관한 실비는 권리를, 제가 말 좀 전에 잘못한 것 같은데, 거꾸로 말했죠. 권리관계 등의 확인은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은 취득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는 다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는 요청 시만 청구할 수 있다. 차비 같은 거 가보자고 말도 안 했는데 차비 들어갔다고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이제 그 실비 누가 부담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 이전 의뢰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은 취득 의뢰인인데, 왜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전 의뢰인한테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왜 매도인한테 받을 수 있냐면은 민법에서 판례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완전한 소유권이라는 걸, 즉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걸 매도인 스스로 등기부를 떼서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의뢰인이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원하기 때문에 이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거죠.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중개보수를 보면 주택의 경우 매매 교환은 0.9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고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입니다. 근데 오피스텔도 주택 외인데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 입식 부엌, 이걸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뺀 나머지 오피스텔은 주택 외이기 때문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로 결정을 합니다. 자, 거래별 중개보수 산출 방법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근데 이 분양권인 경우에는 판례입니다. 법조문에는 없고, 분양권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그 다음에 프리미엄까지 합산합니다. 플러스 프리미엄이면 플러스를 시키고 마피라고 하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있죠. 그럼 뺍니다. 실제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간 돈 곱하기 100이라는 것을 100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해서 곱하기 0.9를 해가지고 중개보수를 받았다. 모르고 받았다. 그런데 판례는 모르고 받았다고 해서 처벌 안 받는 게 아니다. 모르고 해도 처벌받는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산할 줄 몰라서 더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이 분양권에 대해서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사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환인 경우에는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면 주택은 0.4%니까 120만원이고 상가는 0.9 받을 수 있으니까 180만원인데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습니다. 중개보수가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임대차는 전세금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면 그 산출액을 받으면 되고, 만약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렇게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면은 곱하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5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예, 그래서 만약에 월세 500만원에 월세 500이 아니라 보증금 500만원에 보증금 500에다가 월세가 45만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원 더하기 보증금 하면 5천만원이죠. 이런 경우는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하는데, 만약에 월세가 40만원이면 곱하기 100을 해도 이게 4,500만원 밖에 안 되겠죠. 보증금은 500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4,500, 5천만원 미만이 나오는 경우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해서 4,7은 28, 2,800 더하기 보증금 500 하면 3,300만원에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3번 들어간 경우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고 매매 계약을 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동일한 중개상물. 자,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전부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0제곱미터는 주택, 50제곱미터는 상가, 이런 경우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테마 26번 위에 보면 중개보수는 쌍방에게 총액을 묻는 것인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갑으로부터 A로부터 한 명을 특정하면 곱하기 2 할 필요 없죠. 그냥 중개보수가 얼마냐 하면 산출된 금액이 곱하기 2 해야 됩니다. 쌍방 각각 받으니까. 분양권은 주택의 분양권이라면 주택에 관한 보수를, 상가 분양권이라면 0.9를 곱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중개보수 100만원 외에 부가가치세 10만원 더 받아도 된다. 그리고 보수 플러스 실비는 별도로 받아도 된다. 4번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보수를 수수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판례가 뭐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에 대한 판례. 분양권을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해서 중개보수를 받았다가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및 신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사항 9가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입니다. 입자가 뭐냐면 그 박스 안에 있는 입주할지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이 작년에 신설 냈는데 이게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상 3억 이상입니다. 3억 초가 X. 투기과열지구인데 투기지역, 조정지역 하면 X.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실거래 가격이 3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입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종, 실은 뭐냐면 실제 거래 가격 5번에 있죠. 5번. 그 다음에 3번 종류, 실종, 부동산의 종류, 중개인 기소할 때 중은 7번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인적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만, 중개인 할 때 개는 2번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입니다. 실종, 중개인, 인은 인적 사항입니다. 거래 당사자. 기소는 6번에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소가 있는데 소는 4번에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입니다. 그래서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 9가지를 부동산 거래 신고할 사항입니다. 9가지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입자, 이 두 개는 입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실거래 가격 3억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중은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있을 경우에만. 그 다음에 조건, 기한도 있을 때만 하면 됩니다. 조건, 기한 있을 때만 하면 된다. 그래서 9개 중에서 이 4개는
때로는 신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5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조건 기한은 있을 경우만 하면 되고 개업공개사도 있을 경우에만 하면 되고 입자, 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이거는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상 3억 이상 주택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3억 이상 투기과열지구 밑줄 지놓으시고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매수인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라고 하면 이게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법무사,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신하는 사람은 매수인 외에 대신하는 사람은 자 그래서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 아니라 50일입니다. 50일 메모하십시오. 두 번째 줄에 5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5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나 법무사한테 제출을 한다는 뜻입니다. 4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가 제출된 때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신고필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 제출 못하면 신고필증 못 받으면 등기를 못하게 되겠죠. 이게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게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면제 기준입니다.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만 이 자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1번에 보니까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번에 자진신고한 위반 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첫 번째 보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그걸 오히려 이거보다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더 좋겠죠. 자진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자진 신고 대상이 아닌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60일 이내 미신고,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것 자진 신고해도 가태료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그 다음에 그 외에 2번 외에 미제출, 즉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외의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자일 것, 거짓 신고를 두 명이 합의를 해서 거짓 신고를 했을 텐데 그 중에서 먼저 자진 신고한 사람 한 명만 가태료 면제 감경해 줍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다번에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됩니다. 면제 받으려면. 자, 여기까지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되고요. 이번에 조사 시작되고 난 후에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줍니다. 나머지는 위에 하고 다 똑같습니다.
신고관청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태료 감경 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그 다음에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가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과거 1년 이내에 3회입니다. 3회 이상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자진신고제도도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꼭 자진신고제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 작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토지만 신고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지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 건축물, 토지 모두 다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허가는 아직도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서 허가받는 것은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자, 그 박스에 보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 3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매매 X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매매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매매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근데 매매를 뺀 교환이나 증여계약은 60일 안에 안 하면 60일 이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모두 300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외국인은 특례에 의해서 거짓 신고해도 300만 원 이하가 되려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례가 아닌 일반 규정에 의해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하면 5%가 되려죠.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교환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모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 6월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관청, 허가관청, 소관청, 등록관청 모두 구가 있을 경우 모두 구청장이 해당 관청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계속보유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되겠죠. 계약 이외의 원인이란 상속, 경매 등입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군문자야, 박스 밑에 군문자야 네 군데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 허가를 위반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 사전 허가, 신고는 사후 신고인데 허가는 사전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없이 취득한 계약은 무효, 효력이 없습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 포함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2번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 동그라미 1번, 2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에 다 신설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많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매월 1회입니다. 1개월 이내 이렇게 하니까 거의 다 틀리더라고요. 매월 1회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도 포함하고요. 부동산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2문제 출제되고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 여기서 1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통상 2문제 나옵니다. 28번 토지거래 허가에서 거의 2문제 출제된다. 자, 허가구역 지정은 그 그림에 보면 투기가 성행하거나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 이게 이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아까 외국인 특례는 지정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군문자야는 무조건 허가받아야 되죠. 만약에 이게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외국인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된 게 아니라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 안 받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투기가 성행해야 됩니다. 토지 건물이 아니고 토지 투기가 성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누가 지정합니까? 5년 이내,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지정권자는 누가 지정하느냐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동일한 같은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나면 장관의 경우 공고를 합니다. 지정 공고를 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는데 어디다 통지를 하느냐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이고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 신청을 각하하거든요. 그래서 등기소장이 알아야 되겠죠. 어디가 허가구역인지 지번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70주파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일 이상 공고입니다. 이거 숫자 반대로 바꾸면 안 되죠. 15일 이상 공고 7일간 열람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시도인 경우 시도의사가 지정하는데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나면 역시 공고한데 똑같습니다. 여기부터는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지정이나 축소, 해제의 경우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재지정의 경우에는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재지정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재지정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 청취 장관이 재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만 청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지정 절차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의견 청취를 해야 되니까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예, 통지하는 것 똑같습니다. 통지,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역시 지체 없이 등기 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재지정, 축소, 해제도 모두 지정 절차와 똑같은데 재지정만 의견 청취해야 되고요. 재지정, 축소, 해제는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지가 동향 조사 방법인데요. 이 동그라미 1, 2, 3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가 동향 조사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개황 조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개황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조사 동그라미 2번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가 지역별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집중조사는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특별 집중조사입니다. 순차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대상입니다. 테마 29번 허가 대상. 허가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무상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유상계약이면 지상권도 허가받아야 되고 예약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예약도 허가받기 때문에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입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주거,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상공록,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그 다음에 미지정, 무지정, 도시지역 밖에서는 기타,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는데요. 주거 18, 180제곱미터 초과는 허가받아야 되고 이하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180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초과는 허가받아야 되고 이하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은 상노미 200제곱미터 초과 허가받아야 됩니다. 066, 공업 660, 녹차 T100, 100제곱미터 초과만 허가받습니다. 미식축구 9,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습니다. 기농한, 임백천, 임야가 천입니다. 임야가 천. 임야가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요. 농지는 500, 기타는 250, 절반씩 줄어듭니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그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기준 면적을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의무기간입니다. 맨 밑에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의 경우 2년, 그 다음에 대체토지 취득 2년, 주택용지 2년, 주거용 2년이죠. 주민 편익시설, 복지시설 2년.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 아라비아 숫자가 4, 사업용 토지니까 4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파트는 기출문제 위주로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려운 부분은 예를 들면 학계론 계산하는 거 어려우면 응용문제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기출문제 나왔던 걸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우리 기출문제는 별로 없고 옛날 공법에 많이 출제됐던 걸 지금 보고 어디가 많이 출제된지를 보는 겁니다. 공법에 많이 출제됐다는 건 또 우리 중개실무에도 역시 많이 출제됩니다. 작년에 이게 공인중개사법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 1월 20일 날 넘어왔죠. 그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테마 30번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 절차가 있는데 허가 절차를 보겠습니다. 허가 절차. 계약 거래 당사자가 허가 절차.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되겠죠. 투기 목적인 경우 안 되고 실수요성이 있어야 되고 생업 목적이어야 되고 공익성이 있어야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하면은 우리 법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이렇게 되는데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에는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 불허가,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사실통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선매라는 것은 선매, 먼저 매수할 매자, 팔 매자가 아니고 살 매자입니다. 먼저 사겠다는 국가 등이 먼저 살 수 있는 이게 선매할 수 있는 선매 대상 토지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없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해 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먼저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허가 처분을 받으면은 이제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5년 범위 내에서였죠. 임업, 농업, 축산업, 주거, 대체토지 취득,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면 끝이고요. 만약 사용을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사용을 하라고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그 이행명령을 따르면 또 끝이고요.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한 경우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월이 5번 나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 1월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온다.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 받은 날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팔라고 했는데 불허가를 해줘가지고 못 팔았으니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좀 사주시오 그러면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등으로 하여금 매수할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그러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매협의사실 통지. 선매 절차는 거기 우리 12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선매 절차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다시 보면 선매는 국가 공공기관이 먼저 살 수 있는 건데요.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지금 당장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니 먼저 한번 협상을 해 보십시오. 어차피 일반인들한테 팔아도 팔 거니까 똑같은 가격 이왕이면 뭐 토지주택공사에 파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해주면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된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선매하는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이라는 말은 시세입니다. 시세. 옛날에는 공시지가였는데 시세로 바뀌었어요. 시세대로 안 사면은 선매 협상이 결렬되겠죠. 매수인 살 사람이 뭐 1억 준다고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천만 원밖에 안 준다면 당연히 선매 협의가 결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가격이라는 말은 시세입니다. 시세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선매 협의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1개월이 지금 5번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의신청 1월 이내에, 매수청구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1월 이내에 5번 나왔죠. 선매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선매협의가 불성립되면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는 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X입니다. 선매협의가 불성립돼도 그게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선매가격은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가격은 공시지가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지정된 허가구에서 허가 안 받으면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허가 안 받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행정처분 테마 32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